트럼프가 한국 무기 최고의 영업사원이 됐다. 유럽 방산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로 유럽을 압박하려다 오히려 한국에게 역대급 기회를 선물해버렸기 때문이죠. 한국을 향해 관세와 주한미군으로 숨통을 조인 것처럼 유럽을 향해서도 똑같은 수법을 썼습니다. 한 손으로는 관세 폭탄을 터뜨려 혼을 빼놓고 다른 한 손으로는 군사적 무기로 청구서를 들이미는 전략이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대반전이 펼쳐졌어요. 미국 무기를 거부하고 유럽 국가들이 눈을 돌린 곳,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이 어떻게 한국에게 유럽행 티켓을 안겨준 걸까요? 도대체 한국은 무슨 비밀 카드를 준비해뒀길래 이런 기회를 단숨에 잡아챌 수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트럼프가 한국 무기 팔아주는 장사꾼 노릇을 톡톡히 해줬네요. 제 동료 마크 존슨이 비웃듯 던진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요약했습니다. 2024년 말 상황을 지켜본 유럽 방산업계의 솔직한 반응이었어요. 모든 건 트럼프의 이 발언에서 시작됐습니다. 유럽이 러시아 위협을 걱정하면서 왜 미국 무기는 제대로 안 사나? 관세부터 올리겠다. 백악관 복귀 직후 던진 폭탄 선언이었죠. 저는 그 순간을 런던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봤어요. CNN 속보가 뜨자마자 사무실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무기 판매가 아니라 강매였습니다. 또 시작했네. 제 옆자리 동료가 지겹다는 듯이 내뱉었어요. 평소 점잖던 그가 저런 말을 하는 걸 처음 봤죠. 저는 데이비드 풀러입니다. 영국 출신으로 유럽 최대 방산 분석기관 유로디펜스 리서치에서 수석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트럼프의 전략은 뻔했습니다. 유럽 주머니를 2번 털려는 상술이었거든요. 먼저 나토 분담금 늘리라고 압박하고 이제는 미국 무기까지 더 사라는 거였죠. 러시아가 무서우면 우리 F-35, 패트리어트 미사일 사라. 아니면 관세 폭탄 맞을 각오해라.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유럽의 반응이 트럼프 예상과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거든요.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가 브뤼셀 EU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ATM기가 아닙니다. 기자회견장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죠. 독일 총리가 공개적으로 미국을 저격한 건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독일 국방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도 즉시 대응했습니다. 독일은 협박당하지 않습니다. FCAS 프로젝트를 즉시 가속화하겠습니다. FCAS는 독일과 프랑스가 함께 추진하는 유럽 독자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예요. 미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죠. 와, 진짜 강하게 나오네. BBC 국방 전문기자 톰 해리슨이 제게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당연하죠. 이번엔 자존심 문제거든요. 저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독일 정치인들 표정을 보니 정말 분노해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스위스였어요. 평소 중립을 고수하던 그 나라에서 폭탄 선언이 터졌습니다. 스위스 국방위원회 위원장 토마스 아에서가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이미 결정한 F-35 구매 계약, 정말 이대로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국민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0조 원 규모의 F-35 도입 계약에 대한 국민투표를 시사한 발언이었죠. 스위스 전역이 들썩였어요. 미국 무기에만 의존하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인가? 이 질문이 스위스 주요 언론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스위스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어요. 베른 시내 연방광장에는 우리 돈으로 우리가 선택한다는 플래카드가 펄럭였죠. 저는 급히 취재팀을 꾸려 베를린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직접 확인해야 했거든요. 독일 국방부 청사 앞은 기자들로 북적거렸어요. 저는 그곳에서 독일 국방부 고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미국이 선을 넘었습니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적 강요를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의 목소리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럼 대안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우리도 바보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이 전략은 역사가 기억할 반전의 서막이었죠. 제가 런던으로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한 분석이었어요. 트럼프는 유럽을 압박해서 더 많은 미국 무기를 팔려고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유럽이 흔들릴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단호했습니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EU 국방장관 긴급회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회의는 무려 8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회의 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충격적이었어요.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 비미국권 파트너십을 적극 모색한다. 외교적 수사처럼 들리지만 업계에선 모두 알아듣는 메시지였어요.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과 무기 거래를 늘리겠다는 뜻이었죠. 프랑스 국방장관 세바스티앙 르코르니가 기자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한 나라에만 의존하지 않을 겁니다.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이탈리아 국방장관도 맞장구 쳤습니다. 유럽에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훌륭한 대안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가 대안이 될까요? 제 후배 분석가 사라 윌슨이 물었어요. 글쎄요. 러시아나 중국은 정치적으로 절대 불가능하고, 이스라엘은 규모가 작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파리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가 로이터 통신에 흘린 말이 떠올랐어요. 독일 국방차관이 회의 중에 던진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쪽은 어떨까요? 폴란드에서 꽤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다던데.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라고요? 한국? 그때까지만 해도 그 이름은 제 분석 대상이 아니었죠. 솔직히 저에게 한국은 그냥 미국에 충실한 동맹국 정도였어요. K-팝 삼성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방산 분야에서는 가격 경쟁력 있는 제품 만드는 신흥국 정도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제보다는 낫지만 미국이나 유럽제보다는 급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기사를 읽는 순간 뭔가 중요한 걸 놓쳤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25년간 쌓아온 분석과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거든요. 언론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건 뭔가 제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혹시 한국방산 관련 자료 좀 찾아줄 수 있어요? 저는 연구팀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한국이요? 갑자기 왜요? 그냥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압박 속에서도 기회를 만든 나라가 있다면 바로 한국일 거라고 말이에요. 트럼프가 또 한 번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유럽을 압박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번엔 아시아를 향해 더 큰 충격탄을 날렸어요. 한국은 방위비를 더 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적게 내죠? 이런다면 주한미군 철수도 검토해 봐야 해요.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런던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한마디가 아시아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CNN 속보가 뜨자마자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요동쳤어요. 한국 코스피는 3% 급락했고 일본 니케이도 2% 이상 떨어졌죠. 대만 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엔 정말 심각한데요. 제 동료 마크 존슨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러게요. 주한미군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주한미군 28,000명은 단순히 한국만 지키는 게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안보축이었거든요. 일본 언론들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긴급 호회를 발행했어요. 주한미군 철수 시사, 일본 안보의 직격탄. 요미우리 신문도 일면 톱으로 다뤘습니다. 한반도 균형 붕괴 시 일본 방어선 최전 방화 우려. 일본 정부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기시다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미동맹은 아시아 태평양 안보의 핵심 축입니다. 이에 대한 어떤 변화도 일본과 긴밀히 협의돼야 해요. 외교적 수사였지만 속내는 뻔했죠. 제발 철수하지 말라는 애원이었어요. 대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만 국방부가 즉시 성명을 발표했어요. 대만 해협 안정을 위해 미군의 영내 주둔 지속이 필요하다. 대만 언론들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자유시보가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대만 방어선 붕괴를 의미한다.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놀랐어요. 트럼프 한마디에 아시아 전체가 이렇게 요동칠 줄은 몰랐거든요. 홍콩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분석 기사를 냈어요. 주한미군 철수 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불가피.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도 가세했습니다. 동아시아 군사 균형 재편 가능성. 한마디로 아시아 전체가 패닉 상태였어요. 그런데 정작 당사국인 한국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누구보다 침착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식 논평은 간결했어요. 한미동맹은 70년간 굳건히 유지돼 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연합체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감정적이지 않았어요. 동요하지도 않았고요.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침착함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담담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 방위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자가 질문했어요.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한국 대변인의 답변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정에 기반한 질문에는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우리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보며 감탄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우왕좌왕할 때 한국만 유독 차분했거든요. 미국 국방부도 즉시 진화에 나섰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은 변함없으며 현재 철수 계획은 없다. 사실상 트럼프 발언을 부인한 거였죠. 트럼프 당선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다. 한 국방부 관계자가 익명으로 언론에 전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아시아 국가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호주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호주 국방장관이 의회 답변에서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 안보 질서의 핵심 요소입니다. 어떤 변화든 영내 모든 국가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해요. 필리핀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마르코스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미군의 영내 주도는 지역 안정에 필수적입니다. 인도네시아까지도 우려를 표명했어요.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언급했습니다. 영내 군사 균형 변화는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외교 안보 위기 상황에서 준비된 자만이 중심이 됩니다. 제가 이 상황을 지켜보며 내린 결론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미국 눈치를 보며 우왕좌왕할 때 한국은 자신만의 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한국 합참의장이 국정감사에서 한 답변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자주국방 능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들인가요? 국정감사위원이 물었어요. 국산 무기 체계의 성능과 생산 능력, 그리고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 등입니다. 합참의장의 답변은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저는 이 답변을 들으며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 몰랐거든요. CNN에서 아시아 특파원이 보도한 내용도 흥미로웠어요. 한국은 다른 영내 국가들과 달리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자체적인 대응 방안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인다. BBC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어요. 한국의 침착한 대응은 자주국방 능력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혼란의 중심에서 한국은 침착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제가 이 일주일간의 상황을 지켜보며 내린 결론이었어요. 트럼프의 철수 발언에 아시아 전체가 흔들렸지만 정작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한 말이 기억에 남아요. 우리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외신 기자가 물었어요. 우리만의 방식으로 평화와 안정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대변인의 답변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이때부터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다시 적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 독자적인 전략과 능력을 가진 나라로 말이에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국의 모습이 제게는 새롭게 다가왔거든요. 25년간 방산 분석을 해오면서 진짜 강한 나라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위기가 왔을 때 바로 고개 숙이지 않고 자신만의 해답을 가진 나라. 그것이 진정한 강국이라는 걸 말이죠. 그때부터 저는 한국이 왜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팀에서 가져온 한국 방산 자료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폴란드 사례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의 일이었어요. 폴란드는 즉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했지만 자국의 무기고가 텅 비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긴급히 무기가 필요하다. 당장 공급 가능한 곳이 어디냐? 폴란드 국방부가 전 세계 방산업체들에 보낸 긴급 요청이었어요. 미국은 답했습니다. 2년 후에 공급 가능합니다. 독일은 더 솔직했어요. 현재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입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존 계약 이행도 벅찬 상황입니다. 그때 한국이 답했어요. 6개월 내 첫 납품 가능합니다. 한국은 조건 없는 거래라는 말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제가 폴란드 계약 관련 자료를 보며 놀란 부분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온갖 조건을 내걸 때 한국은 달랐거든요. 한국 측에서 별도의 정치적 조건을 요구하지 않았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가 언론에 한 말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죠. 보통 대규모 무기 수출에는 온갖 조건이 따라붙거든요. 구매국의 외교 정책 제약, 특정 국가와의 거래 금지, 기술 이전 제한 등등 말이에요. 한국은 그런 조건이 없었나요? 제가 폴란드 주재 영국 국방무관에게 물어봤어요. 놀랍게도 없었습니다. 그냥 계약 조건만 맞으면 됐어요. 그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사례도 비슷했어요. 노르웨이가 K9 자주포 도입을 결정한 과정을 보면 한국의 접근 방식이 얼마나 달랐는지 알 수 있거든요. 독일 PGH-2000과 한국 K9 사이에서 고민하던 노르웨이였는데 결정적 차이는 납기와 서비스였어요. 독일 측은 3년 후 납품이라고 했는데 한국은 18개월 내 납품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조달 담당관의 말이었어요. 게다가 현지 정비 훈련까지 포함해서 제안했어요. 전쟁 위기 속 한국 무기는 즉시 대응이 가능했죠. 이게 한국 방산의 가장 큰 강점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몇 년씩 기다리라고 할 때 한국은 몇 개월 만에 해결책을 제시했거든요. 호주의 K9 도입 과정도 흥미로웠습니다. 호주는 원래 독일 PGH-2000을 선호했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독일의 생산 일정이 꼬이면서 상황이 바뀌었죠. 우리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 호주 국방장관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한국이 제시한 조건은 단순했습니다. K9A1 자주포 30문을 2년 내 납품, 현지 정비시설 구축, 운용 교육까지 포함한 패키지 딜이었어요. 계약 조건이 명확하고 간단했어요. 복잡한 부대 조건도 없었고요. 호주 국방부 관계자가 언론에 한 말이었습니다. 상대국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파트너, 보기 드물었습니다. 제가 여러 계약 사례들을 분석하며 내린 결론이었어요. 한국은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거래 방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국과 거래할 때 가장 좋은 점이 뭔가요? 제가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에게 물어봤어요. 정치적 부담이 없다는 거죠. 그냥 순수하게 군사적 필요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의 답변이 핵심을 찌르고 있었어요.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과 무기 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하거든요.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어떤 외교 정책을 택할 것인지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과 무기 거래를 해도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복잡해지지 않았거든요. 한국은 우리에게 중국과의 관계를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호주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라는 압박도 없었고요. 노르웨이 관계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 방산의 숨겨진 강점이었습니다.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정치적 중립성이야말로 진짜 차별화 요소였거든요. 그건 무기가 아니라 신뢰의 패키지였습니다. 제가 한국 방산을 분석하며 깨달은 핵심이었어요. 한국이 파는 건 단순히 탱크나 자주포가 아니라 부담 없는 파트너십이었거든요. FA50 경전투기 사례도 마찬가지였어요.
말레이시아가 FA50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과정을 보면 한국의 접근 방식이 얼마나 달랐는지 알 수 있죠. 한국 측은 우리의 정치적 중립 정책을 존중한다고 명시했어요. 말레이시아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겠다는 말레이시아의 정책을 한국이 인정해 준 거였어요. 대신 순수하게 기술 협력에만 집중하자고 제안했죠. 이런 접근 방식이 말레이시아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필리핀 사례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필리핀이 FA50을 도입할 때 중국과의 남중국해 분쟁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이었거든요. 한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필리핀 국방부 대변인의 말이었습니다. 그냥 필리핀 공군의 능력 향상에만 집중하자고 했죠. 한국은 갑질하지 않았고 신뢰를 팔았습니다. 이 한 문장이 한국 방산의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았어요. 다른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관철하려 할 때 한국은 순수하게 상대방의 필요에만 집중했거든요. 한국과의 거래가 편한 이유가 뭔가요? 제가 여러 나라 관계자들에게 공통으로 물어본 질문이었어요. 답변들은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정치적 압박이 없어요. 조건이 복잡하지 않아요. 약속한 걸 지켜요. AS도 확실해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한국 방산이 가진 소프트 파워였던 거예요. 제가 25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이런 접근 방식을 가진 나라는 처음 봤거든요. 보통은 무기를 팔면서 동시에 정치적 영향력도 확대하려고 하는데 한국은 정말 순수하게 고객 만족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한국 업체들과 일할 때 가장 인상적인 게 뭔가요? 제가 노르웨이 조달 담당관에게 물었어요. 계약서에 써 있는 대로 정확히 이행해요. 추가 요구사항도 없고 예상치 못한 조건 변경도 없어요. 그의 답변이 한국 방산의 신뢰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제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왜 트럼프의 철수 발언에도 침착할 수 있었는지, 왜 유럽에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지 말이에요. 한국은 이미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정치적 압박이나 조건 없이 순수하게 필요에 의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왔던 거였어요. 트럼프는 한 번의 압박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이 자신의 첫 번째 공격에 강하게 반발하자 이번엔 더 교묘한 방법을 썼어요. 양손으로 유럽을 완전히 옥죄려는 전략이었죠. 2025년 트럼프가 추가 폭탄 선언을 터뜨렸습니다. 유럽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들이 우리 안보에 기여하지 않는 것 같다. 백악관 브리핑에서 나온 발언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런던 사무실에서 지켜봤는데 동료들 표정이 일그러지더군요.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한 손에는 관세로, 다른 손에는 무기 구매 압박으로 유럽을 완전히 조이려는 계획이었거든요. 이번엔 정말 악질이네요. 제 동료 마크 존슨이 혀를 찼어요. 그러게요.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압박하다니. 저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독일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어요. 독일 자동차 산업은 미국이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였거든요. BMW, 메르세데스 벤츠, 폭스바겐 모두 직격탄을 맞았죠.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경제적 협박입니다. 독일은 이런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엘리제궁에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유럽은 협박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만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탈리아 총리도 즉시 대응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들끓기 시작했어요. 트럼프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유럽의 경제적 생명줄을 쥐고 흔들면서 동시에 안보 불안감을 조성해 미국 무기를 사게 만들겠다는 거였죠. 정말 치밀하네요. 완전히 옥죄는 전략이에요. 제 후배 애널리스트 사라 윌슨이 분석했어요. 맞아요. 이러면 유럽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어져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반응은 트럼프가 예상한 것과 달랐어요. 브뤼셀에서 열린 긴급 EU 정상회의는 8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회의 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이전보다 훨씬 강경했어요. EU는 일방적 압박을 거부하며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다. 외교적 수사지만 속뜻은 명확했죠. 미국 말고 다른 길을 찾겠다는 선언이었어요. 독일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독일 의회에서 야당 의원이 정부를 향해 소리쳤어요. 언제까지 미국 눈치만 볼 겁니까? 우리도 다른 선택권이 있지 않습니까? 여당 의원도 맞받아쳤습니다. 그럼 어디서 무기를 사자는 겁니까? 러시아에서요? 중국에서요? 그때 한 의원이 던진 말이 모든 걸 바꿨어요. 폴란드는 어떻게 했죠? 그들도 대안을 찾았잖아요. 폴란드의 한국 무기 도입을 언급한 거였어요. 저는 그 장면을 독일 의회 중계방송으로 지켜봤는데 정말 놀라웠거든요. 독일 의회에서 한국이 거론될 줄은 몰랐어요.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프랑스 국방장관이 의회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미국 외에 다른 무기 공급처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장관의 답변이 의미심장했어요. 우리는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 없는 파트너십도 포함해서요.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시아에 흥미로운 파트너가 있습니다. 장관이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스위스에서는 더 직접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스위스 국방위원회에서 F-35 도입 재검토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는데 한 위원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한국의 KF-21은 어떤가요? 성능도 우수하고 정치적 부담도 없을 텐데요. 스위스 의회에서 한국 전투기가 거론된 첫 사례였어요. 이제 정말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라가 신기해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유럽이 정말로 대안을 찾기 시작했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어요. 이탈리아 국방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 화제가 됐거든요. 우리는 전통적 파트너뿐만 아니라 새로운 협력 가능성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협력이라면? 기자가 물었어요. 기술력과 신뢰성을 모두 갖춘 파트너들이요. 장관의 답변이었어요. 제 동료들도 이제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됐어요. 한국이 정말 유럽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처음엔 설마 했는데 이제는 확실해 보여요. 사라도 인정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발언이 나왔어요. 노르웨이 국방장관이 나토 회의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다양한 공급처 확보는 안보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K9 도입 경험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어요. 나토 회의에서 한국이 긍정적으로 언급된 거였어요. 네덜란드에서도 관심이 표출됐습니다. 네덜란드 의회 국방위원회에서 한 의원이 질문했어요. 폴란드나 노르웨이처럼 우리도 공급처 다변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위원장이 답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사안입니다. 덴마크도 비슷했어요. 덴마크 국방부에서 소국의 효율적 방산 정책 연구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깨달았어요. 유럽이 먼저 한국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요. 한국이 유럽에 진출하려고 애쓴 게 아니라 유럽이 트럼프의 압박에서 벗어날 대안을 찾다가 한국을 발견한 거였어요. 이제 저도 한국을 진지하게 연구해봐야겠어요. 제가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저도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관심을 받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마크도 동의했습니다. 트럼프의 양손 압박 전략이 역설적으로 한국에게 기회를 만들어준 셈이었어요. 유럽이 미국 외 다른 선택을 고민하게 됐고 그 첫 번째 대안으로 한국이 거론되기 시작한 거였죠.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에서도 소식이 들려왔어요. EU 대외관계청에서 방산협력 다변화 정책 연구를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구 대상 국가 중에 한국도 포함됐나요? 제가 브뤼셀 소재 연구기관 관계자에게 물어봤어요. 네, 당연히 포함됐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대상 중 하나예요. 그의 답변이었어요. 우리는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유럽을 압박하면 할수록 유럽은 더 적극적으로 한국을 찾게 됐어요. 압박이 강해질수록 대안에 대한 갈망도 커졌거든요.
결국 트럼프의 유럽 옥죄기 전략이 한국에게는 최고의 마케팅이 돼버린 셈이었습니다. 유럽의 관심이 한국으로 쏠리는 가운데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은 정말 준비가 돼 있는 걸까요?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 이후 한국의 침착한 대응을 보며 뭔가 특별한 준비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마침 제가 구독하는 미국 방산 전문지 디펜스 뉴스에서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어요. 한국군의 전시 대응 계획 예상보다 체계적. 기사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바로 제가 찾던 답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미군 관계자들이 한국군의 대응 계획을 검토한 결과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는 거였습니다. 한국군 합참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상세한 대응 계획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군 철수 상황까지 포함한다. 기사의 핵심 문장이었어요. 저는 급히 더 자세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 국정감사 자료 중에서 공개된 부분들을 살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한국 합참의장이 국정감사에서 한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동맹 관계의 변화에도 국가 방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정감사위원이 물었어요. 작전 수행 능력, 군수 지원 체계, 정보 수집 능력 등 모든 분야에서 독자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합참의장의 답변이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그 문서를 본 순간 저는 안도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미군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실제로 독자적인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미군 내부 보고서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펜타곤에서 작성한 한반도 안보 현황 평가 보고서의 일부가 공개됐는데 한국군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높았어요. 한국군은 북한의 위협에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이었어요. 정말 놀랍네요. 한국이 이 정도로 준비돼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제 동료 마크 존슨이 감탄했어요. 저도 예상 밖이었어요. 겉으로는 미군 의존적으로 보였는데 저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군수물자 관리 체계도 세계적 수준이었어요. 미군 관계자들이 가장 놀란 부분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한국군의 예비부품 관리 시스템은 미군보다 효율적일 수도 있다. 미 육군 참모차장이 비공식 석상에서 한 말이라고 디펜스 뉴스가 보도했어요. 한국군은 주요 무기 체계의 가동률을 90% 이상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미군보다도 높은 수준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높은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한국 방산업계 관계자에게 물어봤어요. 철저한 예방 정비와 충분한 예비부품 확보 때문이에요. 위기 상황을 대비해서 평상시에도 여유분을 많이 비축해둡니다. 그의 답변이었어요. 이건 위기 대응이 아니라 국가 전략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준비 상황을 파악하며 내린 결론이었어요. 단순히 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부터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독자적 정보 수집 능력도 상당했어요. 한국이 운용하는 정찰 위성과 무인 정찰기 시스템이 북한 전역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의 정보 수집 능력은 이미 독자적 작전 수행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 미 국방정보청 관계자가 의회 청문회에서 한 증언이었어요.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함께 국산 천공 시스템까지 운용하면서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천공 시스템의 성능이 예상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한국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이 한 답변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능인가요? 탐지거리나 요격 확률 등 주요 지표에서 기대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장관의 추가 설명이었어요. 한국은 대응이 아니라 선제 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며 깨달은 사실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위기가 닥치면 그때서야 대응책을 찾는데 한국은 미리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해두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방산업체들도 이런 전략에 맞춰 준비하고 있었어요. 주요 무기 체계의 핵심 부품들을 국산화해서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핵심 기술들을 대부분 국산화했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가 언론의 한 말이었습니다. 엔진은 어떻게 하셨나요? 현재는 미국산을 사용하지만 한국형 엔진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그의 답변이었어요. 한국의 탄약 생산 능력도 놀라웠습니다. 주요 탄종의 생산 라인을 확보해서 전시에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해뒀어요. 한국의 탄약 생산 능력은 북한과의 전면전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다. 미군 관계자가 의회에서 한 증언이었습니다. 제가 특히 놀란 건 한국의 전시 지휘 체계였어요. 미군과의 연합 지휘 체계뿐만 아니라 독자적 지휘 체계도 완벽하게 준비돼 있었거든요. 한국군은 필요시 독자적인 작전 지휘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 합참의장의 국정감사 답변이었어요. 미군 없이도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물론 연합작전이 더 효율적이지만 독자작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합참의장의 확신에 찬 답변이었어요. 다들 놀라는데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죠. 한국이 정말 준비된 나라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25년간 방산 분야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된 나라는 처음 봤거든요. 한국의 예비군 체계도 인상적이었어요. 300만 명의 예비군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실전 대응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예비군 시스템은 이스라엘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나토 관계자가 한 세미나에서 한 발언이었습니다. 한국의 민방위 체계까지 완벽했어요. 지하철역과 주요 건물들이 대피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고 비상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서울 지하철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지하 방어망 중 하나다. 외국 전문가가 한국을 방문한 후 한 평가였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종합해보니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보였습니다. 위기는 닥치기 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한국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트럼프의 철수 발언에도 한국이 침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거든요. 정말 대단하네요. 이 정도로 준비돼 있는 나라는 드물어요. 제 동료 사라 윌슨이 감탄했어요. 그러게요. 겉으로는 미군 의존적으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독립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었네요. 마크도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준비된 나라였어요.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였습니다. 군사력은 감정이 아닌 수치로 말해야 한다. 그게 제 지금까지의 철학이었습니다. 25년간 방산 분석가로 일하면서 저는 항상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존해왔어요. 감정이나 선입견이 끼어들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방산의 수치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가장 먼저 확인한 건 국제권위기관들의 평가였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최신 보고서에서 한국은 전 세계 상위권 군사력으로 평가받았어요. 글로벌 파이어 파워 GFP 순위에서도 한국은 주요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이거 진짜 맞는 자료예요? 제 동료 사라 윌슨이 의심스러워했어요. 공식 발표된 자료니까 틀림없어요. 저는 재확인해서 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지만 냉정한 수치들은 이미 한국의 실력을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KF-21 보라매의 개발 현황도 놀라웠습니다. 블록1 버전의 초도 비행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미 블록 2 버전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4.5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됩니까? 손에 꼽을 정도예요. 한국이 그 클럽에 당당히 입성한 거였습니다. K2 흑표 전차의 성능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특히 자동 표적 추적 시스템이 실전에 적용된 건 혁신적이었습니다. 자동 표적 추적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나요? 제가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에게 물었어요. 적 표적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추적해서 최적의 사격 시점을 제공합니다. 그의 설명이었어요. 이런 첨단 기술을 실전 배치한 나라는 많지 않았습니다. K9 자주포의 실전 데이터는 더욱 놀라웠어요. 폴란드에서 운용한 결과 사격 정확도와 기동성 모든 면에서 기대치를 상회했다는 평가가 나왔거든요.
폴란드군의 K9 평가는 어떤가요? 제가 공개된 자료를 검토하며 물었어요. 모든 항목에서 요구 성능을 충족했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혹독한 겨울 날씨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다고 해요. 연구원의 답변이었습니다. 전장에서 중요한 건 숫자죠. 한국은 그걸 가졌습니다. 제가 각종 성능 데이터를 분석하며 확신한 부분이었어요. 화려한 마케팅이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순수한 성능으로 승부하는 거였죠. 램이라 불리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정밀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목표 성능을 모두 달성했다고 해요.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도 놀라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성장해서 세계 주요 방산 수출국 반열에 올랐어요. 이 정도 성장세는 정말 드물어요. 제 동료 마크 존슨이 감탄했어요. 그러게요. 기하급수적 성장이라고 봐야 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가격 경쟁력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수치들을 종합하며 깨달은 사실이었어요. 처음엔 저렴한 대안 정도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성능과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해군 분야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KSS-3 잠수함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잠수함이었습니다. 이는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증거였어요. 리튬이온 배터리 잠수함을 운용하는 나라가 몇 개나 됩니까? 제가 물었어요. 손에 꼽을 정도예요. 한국이 선두그룹에 있죠. 연구원의 답변이었습니다.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도 한국의 성과는 두드러졌습니다. 천궁 시스템이 각종 시험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거든요. 천궁이 실제 테스트에서 어떤 성과를 거뒀나요? 제가 공개된 시험 자료를 확인하며 물었어요. 다양한 표적에 대해 높은 요격 성공률을 보였어요. 특히 다중 표적 동시 요격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고 해요. 연구원의 설명이었습니다.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놀란 이유입니다. 제가 모든 데이터를 검토한 후 내린 결론이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런 실력을 갖게 됐는지는 몰라도 현재의 능력은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A사 레이더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한국이 개발한 레이더는 탐지거리와 정확도에서 선진국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미사일 기술도 놀라웠어요. 현무 시리즈 미사일들의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에 달했거든요. 한국의 국방 R&D 투자도 인상적이었어요. GDP 대비 국방 R&D 투자 비율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는 선진국들과 비슷했습니다. 이 정도 투자 비율이면 상당한 건가요? 제가 국제 비교 자료를 보며 물었어요. 네,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 결과가 바로 이런 기술적 성과로 나타난 거죠. 연구원의 답변이었습니다. 드론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군용 드론들은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추고 있었어요. 모든 수치들을 종합해보니 명확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제 한국 무기는 옵션이 아니라 기준이 됐습니다. 세계 각국이 무기를 선택할 때 한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수준에 도달한 거였어요. 더 이상 저렴한 대안 정도가 아니라 1차 선택지 중 하나가 된 거였죠. 정말 놀랍네요. 이 정도 수준일 줄은 몰랐어요. 마크가 감탄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치로 확인하니까 더 확실해지네요. 저도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걸 객관적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제 누구도 한국의 실력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는 런던에서 열린 국제안보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이 포럼은 전 세계 방산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이 모이는 중요한 행사예요. 올해는 특히 변화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이 주제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세계의 시선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첫날 기조연설에서부터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소장이 신흥방산 강국들의 부상을 다루면서 한국을 주요 사례로 언급했거든요. 한국의 방산업 성장은 21세기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그의 발언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본 대표의 반응은 다소 신중했어요.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질문 시간에 말했습니다.
급속한 방산업 성장이 지역 안정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본의 우려가 엿보이는 발언이었어요. 반면 호주의 반응은 적극적이었습니다. 호주 국방부 차관이 발언했어요. 호주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위 전략에서도 다양한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호주 측 관심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휴식 시간에 호주 관계자에게 물었어요. 실용적 선택이에요. 성능과 신뢰성이 검증된 파트너와 협력하는 게 당연하죠. 그의 답변이었습니다. 영국의 시각은 또 달랐어요. 영국 방산업체 관계자가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의 효율적인 개발 프로세스는 배울 점이 많습니다. 특히 빠른 의사결정 구조는 인상적이에요. 하지만 유럽 일부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어요. 독일의 한 관계자가 비공식 대화에서 말했습니다.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아직 장기적 신뢰성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논쟁의 중심엔 항상 한국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틀간의 포럼을 지켜보며 느낀 점이었어요. 어떤 주제를 다루든 결국 한국 얘기가 나왔거든요. 찬성이든 반대든 모두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둘째 날 패널 토론에서는 더 흥미로운 장면이 벌어졌어요. 미래 방산 협력 모델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였습니다. 인도 대표가 질문을 던졌어요. 전통적인 서방 방산업체들의 독점 체제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로키드 마틴 임원이 답변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진 건 사실이지만 기술의 질과 장기적 파트너십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때 영국 싱크탱크 연구원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폴란드 사례를 보면 새로운 공급처들도 충분히 검증됐지 않습니까? 질문을 던지던 나라가 이제 답을 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며 든 생각이었어요. 예전엔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게 질문하고 배우려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참고할 만한 사례로 언급되고 있었거든요. 세 번째 날에는 더욱 의미 있는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캐나다 대표가 실용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신속한 무기 공급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기존 공급업체들의 납기 지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노르웨이 관계자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K9 도입 과정에서 약속된 납기를 정확히 지킨 경험이 있어요. 이런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사용자의 증언이 나온 거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신중한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관계자가 말했어요. 새로운 파트너십도 좋지만 기존 동맹 관계와의 조화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회의장 분위기가 바뀌는 걸 저는 눈으로 봤습니다. 처음엔 호기심 어린 시선이었는데 점점 진지한 관심으로 바뀌더군요. 하지만 동시에 신중함도 느껴졌어요. 모두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지만 각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날 폐회식에서 한국 국방부 차관이 특별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한국의 방산업 발전 경험과 국제 협력 방향이라는 제목의 연설이었어요. 한국 차관이 연단에 올라섰을 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주적 방어 능력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차관의 첫 마디였어요. 우리의 목표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개방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통해서 말이에요. 연설이 끝나자 박수가 나왔어요. 진지하고 존중하는 분위기의 박수였습니다. 한국이 답변자가 되던 그 순간 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변화였어요. 한국이 더 이상 배우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였거든요. 연설 후 질의응답에서도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어요. 싱가포르 대표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한국 차관이 답했어요.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실용적 접근, 그리고 국제 협력에 대한 열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포럼이 끝난 후 저는 동료들과 함께 이번 경험을 정리해봤어요. 정말 흥미로운 변화였어요. 사라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다양할 줄은 몰랐어요. 마크도 동의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회의장의 구경꾼이 아니라 주목받는 연사로 서고 있습니다. 제가 이 포럼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었어요.
찬성과 반대, 관심과 우려가 섞여 있지만 모두가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올 여름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 회의는 매년 열리는 세계 최고 권위의 안보 포럼이에요. 각국 정상과 국방장관들이 모여 글로벌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죠. 올해는 특별히 한국 합참의장이 주요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회의 둘째 날 한국 합참의장이 연단에 올랐어요. 회의장의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동맹은 선택일 수 있지만 국방은 책임입니다. 합참의장의 첫 마디가 회의장을 압도했어요. 단호하면서도 품위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한국은 70년간 동맹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자주적 방어 능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왔어요. 그의 연설이 계속됐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죠. 제 옆에 앉아있던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관계자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준비됐다는 걸 부정하기 어렵군요. 그의 말에서 인정과 존중이 느껴졌어요. 합참의장의 연설은 15분간 계속됐습니다. 미국의 방위비와 주한미군의 압박 속에서도 한국의 대표는 담담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자주 국방 의지와 동시에 국제 협력에 대한 열린 자세를 균형 있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기술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모든 나라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저는 그 한 문장에 25년의 경력을 정리했습니다. 동맹은 선택일 수 있지만 국방은 책임입니다. 합참의장의 이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거든요. 25년간 방산 분석을 하면서 들어본 말 중 가장 인상적인 문장이었어요. 연설 후 질의응답 시간도 의미 있었습니다. 독일 국방장관이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 협력에 대한 기본 방침은 무엇인가요? 합참의장이 답했습니다. 상호 이익과 평화 기여가 전제라면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협력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어요. 프랑스 국방장관도 관심을 보였어요. 유럽과의 기술 협력 확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협력이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합참의장의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일방적으로 긍정적이지는 않았어요. 중국 대표는 다소 경계하는 듯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급속한 군사력 증강이 지역 균형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시나요? 합참의장이 침착하게 답변했어요. 우리는 방어적 성격의 능력만 추구합니다. 그리고 투명성을 바탕으로 모든 이웃 국가들과 소통하고 있어요. 회의 후 네트워킹 시간에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국 합참의장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폴란드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기대 이상입니다. 추가 협력을 논의하고 싶어요. 노르웨이 관계자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평가를 했어요. 우리가 도입한 K9 자주포는 북극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중한 목소리도 있었어요. 독일의 한 관계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과는 인정하지만 장기적 파트너십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지켜본 한국의 위상 변화는 정말 의미 있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이런 자리에서 주목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진지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었어요. 회의 마지막 날 한국 방산업체들의 성과가 공개적으로 언급됐어요. K2 전차의 폴란드 현지 생산, K9 자주포의 다양한 수출 성과, 그리고 KF-21의 개발 진전까지. 정말 인상적인 성과네요. 제 동료 마크 존슨이 감탄했어요. 그러게요. 이제 정말 주요 플레이어가 됐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램 미사일의 블록원 실전 배치 소식도 주목받았어요.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램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가요? 한 참석자가 한국 관계자에게 물었어요. 목표한 모든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정밀도와 신뢰성 모든 면에서 기대치를 달성했어요. 한국 관계자의 자신감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회의 마지막 세션에서 나토 사무총장이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국으로서 글로벌 안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인정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한국이 준비돼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내린 최종 결론이었어요. 트럼프의 압박이나 유럽의 관심이 한국을 만든 게 아니라 한국이 이미 준비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거였죠. 한국은 자주국방이라는 전략을 현실로 만든 나라입니다. 25년간 방산 분석가로 일하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성과를 내는 나라를 본 건 정말 드물었어요. 동맹이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는 나라,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자주국방의 완성된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한국은 누구의 도움 없이도 당당히 설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실력으로 전 세계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찬사와 우려가 섞여 있지만 그 자체로 한국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증거였어요. 트럼프의 압박이 만든 위기 속에서 한국이 보여준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준비와 묵묵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유럽이 대안을 찾을 때 한국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갑질하지 않고 조건 없이 오직 실력으로만 말하면서 말이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이 진정한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선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을 말이에요. 압박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어낸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현실로 만든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